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한 20년 전에 이라크 전이라고, 20년이면 30년 전에 이라크 전이라고 있었던 거 알아요? 이라크 전쟁? 아, 여러분 이제 그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죠. 왜? 석유 때문에. 석유. 왜냐하면 그 경제 발전에서 석유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옥수로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동을 침략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뭐 테러와의 전쟁? 사실 그 테러와의 전쟁이란 게 뭐 중동 사람이면 뭐 다 테러해? 이슬람 믿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미국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기 침략을 해가지고 석유를 뺏어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빡 돌지.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뺏으려고 하는 자와 뺏기는 자의 어떤 전쟁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전 세계 1위 산유국이 어디예요? 그럼 보통 석유는 중동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아예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친미 정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쉽게 투자하고 쉽게 그 석유를 가져갈 수 있게 사우디아라비아 왕 자체가 그냥 완전 100% 친미파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친미파로 만들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쑥대밭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미국은 그 중동에 있는 석유를 내 걸로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전 세계 석유 생산 1위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왜? 쉐일유라고 들어봤어요? 쉐일유? 쉐일? 쉐일이 뭐냐면 그 퇴적암 중에 하나가 쉐일이라는 돌이 있잖아요. 그게 그 미국의 해안가 어디 그 퇴적암층에 이 유기물이 잔뜩 매장돼 있나 봐요. 근데 유기물을 뽑아다가 얘를 화학 처리를 하면 석유랑 똑같이 돼요. 그게 쉐일유예요. 그게 미국에서 잔뜩 발견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 석유 생산 1위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 침략하지 않아요. 자기들 나라의 석유가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두 번째, 미래는 석유를 사용해야 돼요? 석유를 사용하면 안 돼요? 미래는 석유를 사용하면 안 되죠. 미래는 에너지를 뭐로 바꿔야 돼요?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되죠.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이 어떤 이게 동력 기관을 그 뭐냐면은 뭐라고 했냐 동력 기관은 화석연료 기관에서 전기 기관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모터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모터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석유도 많이 날 뿐더러 그 쉐일유가 지금 미국에 무궁무진 있거든요. 무궁무진. 그러니까 굳이 힘들어서 저기 중동에 가서 이슬람 애들이랑 전쟁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부터 그 중동 지역에 미군을 엄청나게 많이 철수를 시켰어요. 거기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쁜 놈들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피 흘리고 전쟁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군을 철수시키고 그러면서 미국은 그리고 미래는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미래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적어진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신 무엇에 대한 판단이 대신 무엇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바로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왜? 엔진 대신에 모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모터를 제어할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래는 석유가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버렸어요 이제. 관심이 없어 이제. 버렸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손잡은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내가 힌트를 줬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아직 유럽이 조금 더 선도적이거든요. 물론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 말고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미래에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제일 잘하는 나라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손절하고 우리나라랑 손절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석유는 침략해서 다 때려 부수고 뺏어올 수 있죠. 근데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와서 때려 부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인 아주 우호관계. 그래서 미국과 미국 쪽으로 배터리와 이 반도체의 공급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게 해줘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쉽게 수급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선택했어요. 미래에 대한. 그럼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의대 갈 게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잡을 잡을 때 이쪽 잡을 잡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쪽 일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재료공학이면 당연히 요 배터리나 아니면은 뭐냐면은 저기 반도체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요? 끝장나게 관계가 있죠. 예를 들면은 배터리 회로판 다 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배터리 회로판 저기 반도체 회로판 이런 거 다 물질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전극들이 필요하죠. 에노드, 캐소드 전극들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전해질 어떤 용액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은 재료공학 혹은 화학, 물리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이 사실은 앞으로 많이 중요해질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여하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요. 앞으로 미래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주 좋아질 거예요. 아주 좋아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경제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전 세계 최고로 좋죠. 최고로 좋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을 찢어버려야 돼. 내가 며칠 전에 TV를 보고 학을 띄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로 깜짝 놀랐냐면 이거 알아?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프리츠 한센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이 산업 디자인 이 사람이 한 것 중에서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에그 체어예요. 에그 체어. 의자가 달걀 모양처럼 생겼어. 인터넷에 에그 체어를 치면 나올 거야. 근데 이게 존나 비싸. 의자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어. 무슨 말 알겠어요? 엄청 비싸. 1,000만 원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큰 돈이지. 정말 큰 돈이지. 의자 한 대, 이러면 1,000만 원을 들여서 1,000만 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TV를 샀다거나, 1,000만 원을 들여서 차를 개조했다거나, 이거는 1,000만 원인데 의자 하나 1,000만 원 어때? 이 프리츠 한센이 TV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회사가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그 광고하는 나라에 이게 팔린다는 얘기지. 저 또 가난한 나라에 이런 거 광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나 며칠 전에 TV 보는데 이거 광고하더라니까. 우리나라 경제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입을 찢어버려야 되겠어요? 이런 프리랜서는 이런 의자를 광고하고 앉아 있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구매력이나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엄청나요 지금. 하여튼 그렇다겠죠. 그게 지금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기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곧 과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럴 때 이런 얘기들을 참고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말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한 5시간쯤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 여기까지. 얘들아 알겠죠? 또 누가 있어? 혜민이 알겠어요? 유찬이도 알겠어요? 이제도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과나 직업 선택을 할 때 이런 그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 그거 내가 참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여하튼 우선은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정장 갈라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가 금속 산화수고 두 번째가 금속 자체의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3주기에 비해서 4주기, 5주기가 델타가 커지고 그래서 항상 로스핀이 되느냐 요거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1 금속의 주기가 커질수록 금속 크기가 커집니다. 맞나요? 이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4주기 금속보다는 5주기, 6주기 금속이 커지겠죠. 그런데 또 란타나이드 컨트럭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뭐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anyway, 여하튼 뭐 주기율표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주기가 커질수록 껍데기 많아져서 뭐 크기가 뿍뿍 분다.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커지는 만큼 바로 금속의 d 오비탈과 접근하는 리간드 전자쌍이 더 가까이 만나 청력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속에 원자핵이 있는데 뭐 1주기, 2주기, 3주기 있을 건데 디오비탈도 뭐 3D가 있고 4D가 있고 5D가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3D, 4D, 5D를 비교하면 이 중에서 사실은 주양진수가 클수록 핵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핵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의 전자가 더 주변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겠죠. 핵하고 인력이 적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리간드 전자쌍이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핵에서 더 멀리 떨어진 디오비탈과 먼저 만나서 청력이 금방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덕에 바로 디오비탈 갈라짐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3주기, 그래서 3D 오비탈보다는 4D 오비탈이, 4D, 5D 오비탈이 금속의 전자쌍하고 청력이 더 커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때 넘버링을 내가 저렇게 하는 게 좋나? 뭐 그래.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요 얘기하고 연결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겁니다. 3D보다는 4D, 5D가 핵에서 더 가까운 거예요, 더 먼 거예요? 더 멀다고 얘기했죠. 무슨 말 알겠죠? 더 멀기 때문에 D 오비탈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그 자체가 전자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D 오비탈에는 어쨌건 전자가 최대 10개까지 채워지죠. 그럼 10개 있다고 치자. 그럼 3D보다는 4D, 5D가 핵에서 뭐니까 그냥 똑같이 D10 전자빛이라고 해도 3D는 좀 핵에서 가까운 영역에 D 전자 10개가 있는 거고 5D, 4D, 5D는 핵에서 먼 영역에 그 전자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공간적인 전자 밀도가 3D에서 4D, 5D로 갈수록 점점 전자 밀도가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바로 페어링 에너지. 우리말 번역이 뭐였죠? 페어링 에너지. 짝지음 에너지. 이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것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짝지음 에너지는 언제 나타나냐면 한 오비탈에 전자가 쌍으로 들어갈 텐데 결국 한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전자간 청력인데 오비탈 자체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거기에 전자가 페어로 들어가도 거리가 멀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짝지음 에너지가 작아지면 이놈의 전자들은 로우 스핀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짝지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보통 로우 스핀에서 나타나니까. 하이 스핀으로 돼버리면 홀 전자가 많아지니까 짝지음 에너지 나타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얘가 로우 스핀으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게 페어링 에너지인데 로우 스핀의 페어링 에너지가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로우 스핀을 선호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진짜로 아예 5주기, 6주기는 무조건 로우 스핀이에요.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요거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배위수입니다. 자, 배위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나올 테니까. 이 영어 배위수 영어로 뭐라고? 그렇지,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디네이션 넘버, 얘가 커질수록 델타도 커집니다. 배수가 커질수록 델타도 커진다. 보시죠? 이게 아까 뭐로 나타난 거냐면 이걸로 나타난 거라고. 바로 아까 이걸 쓴 게 있었지. 9분의 8 델타 O는 델타 큐빅 2 델타 T. 아까 이거 썼었죠? 조금 이제 비례상수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자, 델타 O는 몇 배 위예요? 6배 위. 아시겠죠? 큐빅은 몇 배 위예요? 8배 위. 테트라이드는 몇 배 위예요? 4배 위. 물론 여기서는 약간 조금 어노말리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8배인데도 갈라지면 에너지가 조금 작아지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9분의 8이니까 큰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큐빅은 잘 나타난다 그랬어요? 잘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잘 안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큐빅은 잠깐 생략을 하자면 결국 이 6배2하고 8배2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6배2하고 이 4배2 문제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4배2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본적으로 갈라짐의 에너지가 크다 작다 이거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다 하이스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배위수가 커질수록 결정적 갈라짐 에너지가 커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럴까가? 어떻게 될까? 저번 주인가 드디어 메시 알죠? 저기 누구냐? 영서 축구 좋아해? 그래? 메시가 드디어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달고 드디어 우승을 했죠. 그래서 메시 펑펑 울었는데 그거 알아요? 뭐 여하튼 그거. 자, 축구 정말 참 묘한 스포츠인데 우리나라 사람 축구 좋아해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아닌가? 그렇구나. 분석과학 수업할 때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축구 별로 안 좋아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축구 때문에 이렇게 뭐 살인, 방화, 폭동, 약탈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저기 유럽이나 남미 이런 데 비해서 축구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말 알겠어요? 축구 때문에 폭동도 일으키고 약탈 좀 해봐야 이게 축구 좀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지. 뭐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남미나 이런 데서 축구하다가 막 난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우리 막 상대방 뭐 우리 지구 막 이러면 그럼 거기 이제 팬들이 나와가지고 막 폭동 일으키고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폭동 일으키다가 사람들이 문에 끼어서 한 5, 60명씩 죽어요. 그거 알아요? 사람이 문에 끼어 죽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폭동 일으키니까 이제 패싸움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패싸움 하러 갈 때 출입구를 지나야,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쪽으로 가야 저기 상대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쟤네는 패싸움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출입구를 지나다가 우악 우르르 가다가, 자 생각해봐. 보통 문이 이런데 그냥 문에 영서 끼워본 적 있어요? 문에 끼워본 적 있어요? 열려있는 문에? 보통 열려있는 문에 사람이 어떻게 끼워? 근데 왜 사람이 끼어서 죽냐면 우르륵 달려가잖아? 우르륵 달려가다가 두 명이 동시에 딱 들어가다가 두 명이 문에 어깨에 딱 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문에 끼잖아? 끼다가 이 상태에서 보통은 에이 이렇게 하면 빠져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오다 보면 앞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사람이 있는지라 끼인 상태에서 이렇게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앞에 가던 사람들이 서버리고 뒤에 오던 사람이 계속 와버리면 문에 끼인 채로 앞뒤에 껴가지고는 압사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상상도 못하는 사고들이 벌어지죠. 방금 이해했어요? 혼자 문을 왔다 갔다 하면 입체저항 같은 게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문을 동시에 두 명, 세 명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입자 자체의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입체저항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배위수. 자, 영어로 콜리네이션 넘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C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증가할수록 리간드 사이의 VSEPR 효과 때문에 어떤
금속의 무게 중심으로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크기 비율. 자, 이때 금속의 반지름을 R 플러스, 리간드는 R 마이너스 라고 할 때 모두가 접한다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접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그림을 그려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금속 M1 하나의 구로 가정을 하고 얘가 지금 만약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보이시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래. 그럼 여기에 리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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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간드. 그리고 리간드에 또 자체의 크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 리간드의 반지름을 R 마이너스, 금속의 반지름을 R 플러스라고 하고, 금속과 리간드 모두 구로 가정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접한다고 치자. 그럼 이때 여기서 R 마이너스에 대한 R 플러스의 비율,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6배이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금속과 리간드가 요렇게 있을 때 이때 또 금속과 리간드를 그냥 완전한 구라고 가정을 하고 얘네들이 전부 다 접한다고 할 때 요때 비율이 2분의 루트 6 빼기 1 정도가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얘를 숫자로 바꾸면 대략 0.414, 0.225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증명 과정은 간단한 기하이기 때문에 뭐 집에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여하튼 어떻게 된다? 리간드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이렇게 금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사이즈가 커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비율을 보면 리간드에 대한 양이온 비율, 리간드에 대한 금속 비율이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크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중심금속의 크기에 따른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와 또 별개로 어쨌거나 리간드 개수가 많아질수록
금속 D전자와 니간드 전자쌍 간 청력은 당연히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크기 문제도 있고 청력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배위수가 증가하면 갈라짐 에너지가 커진다. 뭐 이렇게 뭐 일반화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 논리에 대해서 뭐 조금 더 크기 얘기와 뭐 반발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거 네 번째가 아니고 이거 세 번째였던 것 같은데요?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자, 틀렸구나. 숫자가 틀렸어. 자, 네 번째는 바로 리간드의 종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리간드 종류를 이제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느냐? 자, 리간드가 아까 어떤 리간드하고 어떤 리간드가 있다고 했었어요? 바로 약한 장 리간드하고 강한 장 리간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윅 필드, 약한 장을 윅 필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그 덕에 뭐 갈라짐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윅 필드에 뭐 아까 Cl- 이런 것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H2O 뭐 이런 것 등등등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트롱 필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스트롱 필드라고 윅 필드? 일단 몇 개 더 써봅시다. 윅 필드. 그래서 윅 필드는 우선 첫 번째가 F- Cl-, Br-, I-. 자, 얘네들을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하죠. 이 할로젠과 H2O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윅필드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사용하면 쟤들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작아지고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어떤 전자 배치를 선호하겠어요? 얘는 하이스핀 전자 배치를 선호하게 돼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트롱 필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트롱 필드 리간드는 예를 들어 누가 있냐면 바로 CO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CN- 사이아나이드, 그 다음 NO2- PR3. 여기서 R은 알킬 그룹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스트롱 필드 리간드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스트롱 필드 리간드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런 애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꼭꼭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우선은 이런 것들이 윅필드, 이런 것들이 스트롱 필드라는 것을 우선 외우셔야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하튼 스트롱 필드는 윅필드와는 달리 델타가 커지고 그리고 로우 스핀 전자 배치가 우세하게 나타나겠죠. 특히나 시험에는 요게 억수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와 CN-를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스트롱 필드다라는 생각을 꼭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런 식의 할로젠이나 아니면 H2O 이런 애들은 윅필드 리간드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잖아요.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금속의 산화수. 산화수가 클수록 델타가 커진다. 두 번째, 금속의 종류. 금속의 주기가 커질수록 또 델타가 커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위수. 배위수가 커질수록 또 델타가 커진다. 그 다음 네 번째, 리간드의 종류. 윅필드에 따라 윅필드면은 델타가 작아지고 스트롱 필드면 델타가 커진다. 이 네 개의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좋은다잉.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 바로 광학적 성질입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저기서 광학적 성질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난데없는 광학적 성질이란 말, 이게 쉽게 쓰면 뭐냐면요, 바로 물감이에요. 저 얘기는 아마 베이결합 화합물 초반에 시작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베이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면 그게 육안으로 뭐로 보인다고 했죠? 어떤 시뻘겋건 시퍼렇건 색깔이 확 띈다고 했죠. 그럼 색깔을 확 띄면 그거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감이라고 하는 거, 혹은 이제 피그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영서야? 피그먼트가 뭐야? 색소 하겠죠? 그래서 그 색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물질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베이결합 화합을 통한 컴플렉스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요 베이결합에서는 그 물질이 색깔을 띠냐 안 띠냐가 억수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색소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합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거 하나 잘 합성하잖아요. 재벌 돼요. 재벌. 왜냐면 내 눈에 예쁜 색깔은 다른 사람 눈에도 예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뭐 레드, 빨간색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빨간색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 그 느낌이 약간 다르지. 그게 합성 측면에서 보면 사용하는 금속의 성격, 붙어있는 미간대의 종류에 따라서 그 색깔이 약간씩 달라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똑같은 빨간색도 다 다르다는 얘기는 좀 더 예쁜 빨간색과 좀 안 예쁜 빨간색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은 예쁜 빨간색을 원하겠어? 못난 빨간색을 원하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색소 하나를 기가 막히게 합성했어. 그럼 그 색소가 기존의 색소를 완전 대체해요. 전 세계를 내서. 그냥 이 물감 하나 디자인 하잖아요? 대박 치는 거예요, 대박. 무슨 말 알겠죠? 그 사실은 이제 이걸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알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색소 합성하는 건 의약품 합성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뭐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걸 지금 광학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분광화학적 계열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뭐냐면 스펙트로 케미컬 시리즈 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분광화학적 계열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1. 가시광선 영역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시광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가시광선을 영어로 뭐라고요? 가시광선이라고 써요. 가시광선의 성격. 이게 낫겠네요. 자, 가시광선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미저블이라고 하죠. 미저블. 미저블. 자, 이 가시광선이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죠? 가시광선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바로 얘는 원자, 분자 혹은 어떤 물질의 최외곽 전자 전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이죠? 중요한 게 바로 어떤 전자?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가 아니면 또 무슨 전자예요? 최외곽 전자가 아니면 어느 전자예요? 바로 핵 가까이 있는 내부 전자, 핵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말고 가장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최외곽 전자. 그리고 최외곽 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최외곽 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으로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화학결합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중요한데 그 최외곽 전자의 전자전이가 비저블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전이 또 무슨 말이에요? 전자전이의 뜻은 뭐예요? 껍질을 옮겨가. 껍질, 뭐 닭껍질, 뭐 랍스터 껍질, 전자전이가 뭐예요? 자, 우선 영어로 뭐예요? 일렉트론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론 트랜지션 아시겠죠? 자,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자의 역학적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 에너지 준위가 변하는 현상을 그걸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가시광선. 자, 빛에는 가시광선 말고도 여러 종류의 빛들이 있죠. 뭐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가시광선 말고 어떤 빛들이 있어요? 네, 뭐 엑스레이, 감마레이, 뭐 적외선, 자외선, 아니면은 또 뭐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빛들 중에서 저기 가시광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대에서만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에 이런 성격이 있고, 그래서 이 가시광선이 어디에 있는 빛들인지를 알아야 해서 이 녀석의 영역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X축이 지금 파장축입니다. 그래서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뜻하냐?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의 파장 영역대를 요걸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무슨 색깔로, 이제 가시광선이니까 색깔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색깔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왜 7빛깔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빨주노초 파란보가 바로 요 순서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빨주노초 파란보를 우리가 뭘 보면 이 빨주노초 파란보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제 무지갯빛이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딱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되게 두루뭉실해요?
두루뭉실하죠. 그러니까 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 영역을 이걸 이렇게 막 탁 칼로 자르듯이 뭐 이렇게 이게 막 명확하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어서 이게 대략 700 나노미터 쪽으로 가면 이게 약간 뿔구죽죽해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400 나노미터 쪽으로 가면 푸르딩딩해진다.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빛의 파장이 커질수록 에너지는 강해져야 에너지는 약해져요. 약해지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더 고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에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컴플렉스들이 뭔 소리야? 컴플렉스들이 이 가시광선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길래 물감으로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써볼까? 3.7 성격의 2 컴플렉스와 비저블의 상호작용. 자,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컴플렉스의 최외곽 d 오비탈. 이렇게 씁시다. 컴플렉스의 금속의 최외곽 d 오비탈. 당연히 d 오비탈이라고 하니까 그게 리간디에 있는 d 오비탈이겠어요? 금속의 d 오비탈이겠어요? 당연히 금속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컴플렉스의 금속의 최외곽 d 오비탈 이 특정 파장의 비저블을 흡수하면 어떻게 된다? 그 보색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보색이란 말이 있는데 보색을 영어로 이거 다 책에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보색을 영어로 뭐라고? 몰라? 컴플리멘터리 컬러. 컴플리멘터리 컬러라고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푸르딩딩한 것의 보색을 뭐라고 해요? 빨간색이라고 하고 뿔구죽죽한 것의 보색을 블루이시라고 하잖아요. 뭐 중간에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에 대해서도 뭐 세부적인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반대 영역에 있는 빛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 뭐냐면 보색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가장 기본은 금속이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금속이 예를 들어 뿔구죽죽한 빛을 흡수하면 사람 눈에는 푸르딩딩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역으로 푸르딩딩한 빛을 흡수하게 되면 사람 눈에는 뿔구죽죽하게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 이런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울게요. 8. 짠. 그래서 첫 번째 1. 뭐를 하나 해볼 것이냐. 그렇지. 델타 O가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6배위 팔면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어요. 왜냐? 뭐 4배위도 있고 8배위도 있다고 했지만 우리 자연계의 대부분은 몇 배위? 6배위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 광학적 성격 혹은 이 물감이라고 하는 것도 저 6배위 팔면체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돼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다 적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4배위인데 뭐 아니면 8배위인데 색깔이 뭐냐 이런 거 거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냥 6배위 팔면체가 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로다가 교재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타이타늄 H2O6 E+. 2+ 맞나? 3+. 요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H2O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의 중성이에요? 중성이죠. 그럼 이게 3+면 얘가 뭐란 얘기예요? 3+. 그러면서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금속의 산화수와 델타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산화수가 크면 델타가 크다고 했죠. 그리고 3+는 금속치고 산화수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충분히 큰 편이죠. 보통 금속은 1+ 아니면 2+예요. 3+ 이상은 사실 나타나기가 어렵거든요. 이유가? 보통 이온이라고 하면 1+ 아니면 2+예요. 3+도 있는데 3+는 의외로 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답은 다 알아요.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때문이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조금씩 증가해요, 바바박 증가해요. 바바박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전이금속에서도 그 경향성이 일부 나타나요. 그래서 전이금속도 아주 고차 산화수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 정도면 상당히 산화수가 큰 거고 그만큼 델타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색깔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색깔 얘기부터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케이, 됐다. 화장실 가자. 아이고.